안녕하세요, 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Q&A 시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영상에 여러 가지 댓글들 달아주신 것들 중에 공유했으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형태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잎, 줄기, 수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먼저 어디까지가 잎이고 어디부터 줄기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가 줄기고 어디까지가 잎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나무에서 그런 궁금증들이 많아지냐면 복엽을 가진 나무들에서 그렇습니다. 물풀의나무나 아까시나무나 복엽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 같은 경우에 잎자루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소엽들이 이렇게 달려 있다 보니까 그 소엽 한 장 한 장이 잎이고 그 잎자루는 줄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잎인지 줄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물풀의 나무도 그렇고 아까시 나무도 그렇고 그 전체가 잎 한 장이거든요. 그럼 가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전체가 한꺼번에 뚝 떨어집니다. 가을에 낙엽 질 때 어떻게 떨어질까? 어디까지가 한 번에 떨어질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한 번에 떨어지는 부분이 잎 한 장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잎이 아무리 크건 소엽이 아무리 많이 달려 있건 간에 떨켜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이제 줄기와 잎을 가을에 분리시키는 그 부위를 떨켜라고 하는데, 가을에 낙엽 질 때 그 떨켜에서 물관 체관이 다 막히면서 낙엽이 툭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떨켜가 생성된 그 지점이 줄기와 잎의 구분 지점입니다. 그래서 물풀의 나무도 그렇고 아까시 나무도 그렇고 떨켜 때문에 낙엽이 뚝 떨어지는 그 부분을 경계로 해서 줄기와 잎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별로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너무 궁금하시면 잎을 한번 떼어보시면 됩니다. 가지는 줄기의 연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해서 손가락으로 제끼거나 한다라고 해서 가지가 뚝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가을이 아니더라도 잎은 줄기와 맞닿아 있는 그 떨켜 부분을 이렇게 제껴보면 잎 전체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탈락이 쉽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렇게 잎이 어디까지고 줄기가 어디까지인지 떼어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별로 전형적인 수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형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수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딱 한 가지의 요인은 아니고요. 일단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크게 자라는 교목인지 아니면 작게 자라는 관목인지에 따라서 수형이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에 따라서 또 수형이 결정이 됩니다. 침엽수는 보통 뾰족한 수형을 가지죠. 뾰족한 수형을 가지는 반면에 화렵수는 둥근 수형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친구들이 타고난 어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늘에 뿌리를 내린 친구와 양지 바른 곳에 뿌리를 내린 친구는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빛의 요구도가 높은 양수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양수 같은 경우에는 빛이 부족한 그늘에서 자라게 되면 햇볕에 노출된 부위의 가지하고 잎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늘에 있는 가지하고 잎들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에 있는 가지하고 잎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스스로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숲에 가면 아래쪽에는 가지하고 잎이 하나도 없고 저 위쪽에만 가지하고 잎이 있는 이유가 소나무가 양수이면서 숲속에서 자라고 있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독야청청 혼자 들판에 있거나 아니면 안반에 혼자 있는 소나무들은 제대로 된 수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소나무의 가지와 잎들은 다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느냐 음지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또 수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결실까지 걸리는 시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나무는 느리게 자란다고 들었는데 몇 살 정도가 되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고, 또 은행나무는 15년, 16년 정도 되어야 결실을 한다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풀들은 굉장히 빠르게 개화 결실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거의 대부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죠. 물론 여러 해살이 풀들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는 여러 해살이 풀들도 있지만 보통 초본들은 빠르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식물 종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몇 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나무의 종마다 매우 범위가 다양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목 같은 경우에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작게 자라는 나무들은 금방 꽃을 피웁니다. 심어놓고 몇 년 안 지나 2, 3년 정도 지나면 금방 꽃을 피워요. 열매도 맺고요. 반면에 크게 자라는 나무들, 말씀하신 은행나무나 소나무나 단풍나무나 이런 크게 자라는 나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사춘기를 지나서 가임기가 되어야 첫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식물들도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야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다릅니다. 햇볕이 좋은 곳에, 양분이 충분한 곳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조금 더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요.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나무는 몇십 년이 되어도 그냥 성장만 할 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자기가 먼저 살고 난 다음에 잉여의 에너지가 생겨야 그때 꽃을 피우고 자손 번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늘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관층이라고 하는 숲 지붕까지 빠르게 자라서 자기의 생존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는 뒤로 미루고 일단 자기의 생존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은 그런 조건들이 빠르게 충족되기 때문에 빨리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개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 친구가 교목이냐 관목이냐에 따라서 개화 결실 시기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개화 결실기는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마다 최소한의 그 확보돼야 하는 시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15년인지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로서 기본적으로 경과돼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소나무는 또 소나무로서 기본적으로 경과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그 연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종마다 필요한 기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겹꽃이나 무성화만 있는 꽃들, 그런 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벚나무에서 겹꽃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불두화나 수국 이런 무성화만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동물들처럼 거세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유성화를 없애고 무성화만 남겨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식물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자연에서 가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꽃을 이루고 있는 그 기관들, 제일 바깥쪽부터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런 순서로 이제 꽃의 기관들이 배열을 하죠. 그 네 개의 기관,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이 모두 잎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엽기원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받침으로 분화하기 직전, 꽃잎으로 분화하기 직전, 암술 수술로 분화하기 직전의 그 세포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스위치가 작동을 하면 얘는 꽃잎이 되고 얘는 암술이 되고 수술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거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한 3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유전자, B라는 유전자, C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꽃의 ABC 가설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유전자 이름이 A, B, C는 아닙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A, B, C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A, B, C가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4개의 기관이 결정이 되는데, 제일 바깥쪽에서부터 A 유전자만 발현이 되면 꽃받침이 됩니다. 그리고 A 유전자와 B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꽃잎이 되고요. 그 다음에 B 유전자와 C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수술이 됩니다. 그리고 C 유전자만 발현이 되면 암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죠. 다른 유전자들은 발현이 안 되게 제어를 해놓고 A, B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되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꽃잎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꽃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를 하게 되면 겹꽃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건 주로 장미과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장미과는 꽃 구조 자체가 암술과 수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꽃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꽃들은 뭐 암술은 하나고 수술이 몇 개 없고 이 정도의 꽃 구조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데, 장미과에 속하는 꽃들은 수술도 굉장히 많고 암술도 매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중에 몇 개가 수술이 될 아이들이 꽃잎이 되고 암술이 될 아이들이 꽃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꽃잎이 여러 개인 그런 개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꽃잎이 일반적인 친구들보다 많은 종들을 이제 육종을 통해서 또 그런 애들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장미는 유전공학으로 식물들을 조절하기 이전에 이미 겹꽃을 만들었던 친구들이잖아요. 장미와 같은 종들은 야생에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꽃잎이 여러 장이 만들어진 개체들을 계속 육종을 통해서 발전시켰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장미과들이 보통 겹꽃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겹꽃들은 꽃잎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암술 수술은 대부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서 생식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주변에 심겨져 있는 겹꽃들은 보면 만첩벚꽃도 그렇고 황매화, 겹꽃 종류인 죽단화도 그렇고, 자연에 분포하는 백당나무의 유성화를 없애고 무성화만 피게 하는 불두화도 그렇고, 많이 심어 기르는 수국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 보면 유성화가 전혀 없잖아요. 다 무성화만 있어서 종자를 만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사실은 자연에서 그건 불가능하죠. 자연에서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생존과 그 다음 종족 번식인데, 그 종족 번식을 해야 하면서까지 그런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그 종은 잠깐 반짝 출현할 수는 있지만 자손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건 거의 대부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그럼 어떻게 실험실이나 연구실이나 육종실에서 어떻게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을 해보진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그런 원해종들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호박님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 재밌는 내용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 추려서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궁금한 점들, 아니면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반론들, 이런 것들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아서 그때그때 얘기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